성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3, 40대 사람들은 대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연애는 어디서 할까? 불륜의 성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 불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게 남자 여자더라고요. 당근으로도 커뮤니티가 있고 당근으로도 바람을 피시니까 동네에서 가깝게. 그래서 남녀가 모일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어디서든지 성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성욕이 높은 여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핵심 특징이 있나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 하고요, 에스트로겐 주기, 그리고 배란 시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러면 성욕이 좀 강해지고요. 또 하나가 에스트로겐 주기 때문에 배란 시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높아지는 시기가 월경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하루 이틀이고요. 배란기가 딱 되었을 때 배란기 중에 하루 이틀 정도가 성욕이 되게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성욕이 높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시기적인 게 있고 그리고 경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시기적인 건 호르몬이지만 경험적인 건 뭐냐면 의외로 한국 여자분들이 성과 관련해서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르가즘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성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르가즘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성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오르가즘을 굳이 느껴보지 않더라도 성욕이 올라오는 시기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그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또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높으면 성욕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욕은 떨어지고요. 안정감이 있으면 성욕은 높아진다. 즉 안전한 관계일수록 성욕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이 애착 연구에서도 성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애착인 경우에도 성에 대한 욕구를 잘 표현을 해요. 안정애착이신 분들이. 그리고 친밀감을 느꼈을 때 성욕이 올라가거나 성욕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거죠. 근데 회피애착이거나 불안애착이면요, 이 애착 유형 때문에도 욕구를 억압하거나 과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애착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잉이 돼서 성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 보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람 잘 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 유형으로도 그 사람이 성욕이 많은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불안애착 중에서 집착애착 쪽이나 불안 쪽에 강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성욕이 높지 않아도 성으로 상대를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성을 활용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성욕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아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욕에 대해서 자기 표현이 되게 명확해요. 성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높으면 그것과 함께 나의 성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욕이 높더라도 오늘 같이 있고 싶어라든지 그럼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성으로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성에 대한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한 사람,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불안애착이라면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신감이 높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욕구 표현을 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의 자기 위로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의 성욕이 높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위로를 하는 거는 문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성욕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에 대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근육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외로움을 좀 너무 많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안의 착 쪽에 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불안감을 많이 표시한다. 이러면 불안의 착에 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성욕이 높다는 것이 문란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성욕이 높으면 바람 피우기도 쉬울까요? 사실 바람은요, 자기 통제력의 문제예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문제예요. 자존감 높고 자기 통제력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위로를 하지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 위로를 하지 않고 바람을 펴요. 그래서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행동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성욕이 높다라는 게 충동 통제력이 낮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성욕과 자기 통제력과 충동 통제력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문화적으로 낙인을 자꾸 찍어놔요. 성욕이 높은 여자는 문란한 거 아니냐. 이 도덕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요. 요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에 영향을 주는 실제로 요인은 뭐냐면 충동 조절 능력, 그리고 관계 만족도, 그리고 애착, 유형이에요. 안정 애착이냐,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으로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요, 충동 조절 능력이 충분히 괜찮고 자기 통제력이 높고 그러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자가 막 많아도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애착 유형 중에서도 회피 애착도 사실 굉장히 성욕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이성이 많습니다. 왜 회피 애착도 주변에 이성이 많냐면, 감정적으로 이성하고 깊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적인 요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으로 주변에다 두는 거예요, 회피 애착도. 근데 집착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애착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성으로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정 애착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으로 그 사람을 잡아두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로서, 그리고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그리고 서로 애정 표현으로서 충분히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으로서 상대방을 잡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는 그 요소에는 애착 유형, 충동 통제력, 자기 통제력, 그리고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욕구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조절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욕이 높아도요, 충동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요, 외도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합니다. 근데 성욕이 낮아도요, 관계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충동 통제력이 낮고, 그리고 안정애착이 아니라면 외도로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의 크기나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질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성욕이 높은 파트너를 보면 그냥 욕구 표현에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밀감이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관계 몰입이 높은 사람들, 관계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하고만 만나고 이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 몰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몰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일 때 상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거고요. 관계 몰입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분들은 바람 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만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성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욕은요, 물론 그 안에 도덕의 문제도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문제고요. 자기 통제력과 만족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년층에서 이른바 불륜성지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불륜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불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관계를 깨기에는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냐면 결혼식도 했고 가족들한테도 다 소개를 했고 친구들한테도 나 결혼한 거 다 알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불만이 있어. 그러면 그 불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이 엮여 있거나 자녀가 생기면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들,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륜으로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면 자기가 괜히 실패한 사람 같고, 그리고 사회자가 낙인 찍히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좀 걱정이고, 그리고 양육비 주기 싫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혼을 하면 뭐 생활비, 뭐 양육비를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육비를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2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와이프를 애 키워주는 집안일에 주는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여자분들도 남편하고 성이라든지 대화의 문제가 불만이 생기면 남편하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또 오래 되잖아요. 그러면 떨림이 없잖아요. 연애의 그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성으로서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떨릴 수 있을까? 이런 떨림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의 외도, 그러니까 40대, 50대도 외도를 보면요, 결혼을 깰 정도는 아니야. 실제로 부부관계가 괜찮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혼을 못해서 그대로 그냥 외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상담이라고 문의가 오지만 알고 보면 불륜 상담인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냐?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바람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용돈 주면서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용돈 주면서 이제 바람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혼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불만이 있어.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진짜 신기한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도 그렇게 바람을 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향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보면요, 살다 보면 갈등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은 있는데 이제 친밀감은 있지만 성생활이 중단되거나 대화가 단절돼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었던 그 요소들이 해결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바깥에서 다른 방식으로 서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생활은 또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 잘 키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부부관계 괜찮다고 보이고, 또 이미 결혼하면 경제가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부동산 문제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문제 있죠. 부모 문제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분들은요,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불만이 너무 커서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가 아니면 대부분은 불륜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지가 어디냐면 저도 진짜 이게 성지인지 몰랐는데 성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막 했었는데 3, 40대 사람들은 대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연애는 어디서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이제 플랫폼도 많이 하고 막 해봤어요. 뭐 취미 생활도 가보고 막 별 군데를 다 갔는데 어느 날 이것도 10년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딱 가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모두 다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거기서 이제 여긴 되게 안전하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저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막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순진하게 근데 언니 오빠들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 불륜의 성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남녀가 모이면 통제력이 없고 삶에 불만이 있고 부부관계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서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게 남자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모임 그리고 동호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엔 하다못해 당근으로도 커뮤니티가 있고 당근으로도 이제 바람을 또 피시니까 동네에서 가깝게 그래서 남녀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어디서든지 성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륜의 성지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남녀가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불륜이 있는데요. 요거를 막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부부 둘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그냥 무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서로 노력을 하는 관계일 때 사실 행복해요. 이런 분도 봤어요. 결혼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대요. 그래서 딱 하나 불만이 있대요. 20년간 성관계를 와이프하고 한 적이 없대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이프가 안 해주면. 근데 또 바람을 피지 말래. 이거는 진짜 감옥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봐요. 그러면 이거는 부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와이프가 성관계를 무조건 안 할래가 사실 신체적인 그런 성교통이라고 해서 성교를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그런 거는 고치면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서로 불만이 있었을 때 성관계를 여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상담 받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바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그런 유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들을 또 보냐면 부부 간의 관계가 현재는 괜찮은데 과거에 남자분이 이제 전문직이었는데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개업하면 한 1, 2년 정도는 되게 고생하거든요.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막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 고생할 때 와이프하고 와이프 장인 어른이 그렇게 남자한테 상처 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었대요. 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네가 결혼이라는 걸 했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남편이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모멸감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그 상처가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남아서 와이프하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그 이후에 그 정서적인 그런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내내 다른 분을 만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거는 조금 그분 성향에 이혼을 못하는 성향이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의 외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꾸 외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 내에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대신 선택한 그 다른 자기만의 생존 방법인 거죠. 정서적으로 채우든 신체적으로 채우든 성의 욕구를 채우든의 방법으로 이렇게 불륜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특징은 무엇이며 배우자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둘이 별로 안 친하고 둘이 대화 많이 안 하고 둘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안 하면 사실 사람들은 그 정서적인 거를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 정서적인 허기가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외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정서적으로 되게 고립되어 있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나를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랑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집에 와서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해준 사람이 없어요. 반기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한테 최고라고 해준 사람이 바깥에서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또 둘의 관계가 안 좋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정서적으로 독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빈둥지 증후군이 생겨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심리적인 공허감, 그리고 비어있는 그 구멍을 메꾸고 싶어서 또 불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충동 통제가 좀 약화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제가 저희 컨텐츠를 올렸다가 실제로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막 그렇게 댓글이 오면 저도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은 있어요. 첫 번째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만 딱 오픈을 하면 사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알림이 잘 안 온다거나, 휴대폰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건다거나, 있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부부가 알지 못하는 사생활이 막 생긴다거나 이러면 사실 핸드폰이 가장 큰 요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속옷이에요, 속옷. 사실 부부만 보면 속옷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속옷에 신경을 쓴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치러 가면 샤워까지 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닌데 속옷을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불륜의 그 시그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불륜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불륜을 안 해본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완벽하게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사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도대체가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어. 알고 봤더니 마트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륜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정말 프로 불륜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알아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요거는 좀 시그널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외모를 그렇게 신경 써요. 화장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옷을 막 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시그널이 되게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야근이 많아진다거나, 출장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불륜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성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이 모든 것들이 역치라는 게 있어요. 매번 똑같은 걸 자주 하고 반복하면 원래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되게 그거를 계속 유지를 잘 하시는 부부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실 60, 80이 되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한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직업을 갖고 서로 성장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꼭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남편이 벌어온 돈을 여자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자산을 벌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에 대한 그 대화들이 잘 통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같이 뭐 데이트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이벤트들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새로운 이벤트들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애들 놔두고 떼어놓고 단 둘이 하는 데이트 코스를 짠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행 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부부간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게 성이에요.
근데 이 성도 역치가 있어서 매번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기술을 쓰면 지겹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 역시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한다던가, 새로운 옷을 입어본다던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아이인데 결혼을 해서도 너무 와이프를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길 원해서 이 친구는 뭐를 하냐면 둘이 신호가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바깥에서 데이트를 하기에 규칙이 있고요. 적어도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는 아이들을 놓고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데이트 코스 그리고 호텔이든 모텔이든 잠자는 곳까지 나가서 이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고. 근데 항상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뭘 하냐면 집에서 만나더라도 둘만의 그 성과 관련된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애들 빨리 재워놓고 아니면 애들 내보내놓고 와인을 준비를 해놓는다거나 예쁜 속옷을 입고 준비를 한다거나 분위기 있게 무드를 잡는데요. 그러고 나서 둘만의 시간을 반드시 보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시간을 위해서 몸매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외모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되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커플 중에 하나가 두 분이 공무원 커플이에요. 공무원 커플이어서 그냥 그분들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연금이 나오니까 버는 돈은 그냥 마음껏 다 쓰자 주의예요. 그래서 집 하나 해놓고 마음껏 다 쓰는 거예요. 마음껏 다 쓰는데 정말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신대요. 두 부부가.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낮의 이벤트, 밤의 이벤트. 그리고 서로의 직업에서 서로의 성취가 좀 있으면 그러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 즐거운 것들이 되게 계속 자극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사람의 삶에서 우리 정서심리학에서 보면 고통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감정이. 불안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통도 유지가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감정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정서심리학에서 즐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망각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즐거운 그 새로운 기억을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금방 감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각을 하기 때문에 둘의 불만이 더 자꾸 부각이 되거든요. 불만, 분노, 서로 갈등 이런 게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갈등의 상황이 있어도 좀 더 기분 좋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 것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많을수록 성격으로 위축되니까 이 상대방이 뭔가 용기를 냈을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고요.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결혼 비용이 되게 커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PD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 비용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명에. 라떼는 1,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요즘 결혼 비용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집, 육아, 애 일단 키우잖아요. 그러면 최소 2, 3억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용 엄청나요. 우리 조카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공부를 잘해도 문제예요. 오죽하면 조카를 서울로 보낼 테니 너희 집에서 어떻게 케어 되겠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결국은 유학을 보내면 다 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비용 커졌죠.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랐었던 게 오빠가 공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자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지금 중학생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요. 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언니가 취직을 하셨어요. 간호사라서 언제든지 취직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비를 감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언니가 이제 간호사니까 경력 단절이 돼 다시 취업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결혼해서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재취업이 되는 그런 직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부양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생기면 또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해서 사실 경제적인 거를 같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프로젝트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결혼까지 결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인 사람들의 1위가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결혼도 돈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결혼 못해 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와 부자구나.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애 셋 있으면 부자구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만 해도 부자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을 때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이혼하면 결혼 전에 내가 열심히 모았던 이 재산까지도 반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부부재산 약정을 하면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제는 결혼의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는 관계로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서로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믿음도 굉장히 약화된 것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인식이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혼자 살면서 놀거리가 많잖아요, 사실. 옛날엔 놀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놀거리가 지금 많잖아요. 혼자 플랫폼만 해도 여기저기 놀러 다녀도 혼자 여행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국내 여행하고, 혼자 해외 여행하고, 그리고 뭐 혼자 살아도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집 밖에 뭐 1분만 나가도 편의점 널리고 깔렸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심심하고 궁금하면 플랫폼 깔아가지고 내일 당장 모임 있는데 아무 데나 나가도 재밌게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결혼만이 대안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인 가구들이 취미생활도 하는 거 편하고 놀러 다니는 거 편하고 인프라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시골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조금은 외져 있으면 되게 외롭죠. 근데 서울에서는 뭐 혼자 노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혼인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인터뷰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분들이 대학을 안 가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이제 역할도 많이 변했고 똑똑해졌고 똑똑하시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워낙 많이 해서 강의를 20년간 하다 보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업에서 여성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여자분들한테 물어봐요. 다
그 사기 결혼 당하셨죠? 그러면 100명 중 99명은 다 사기 결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SNS 없죠. 상대방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없죠.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래서 꼬셔가지고 결혼해봤더니 뭐 부모님은 편찮으셔가지고 모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돈 못 벌더라.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 여성 리더십 강의할 때 막 50대 막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다 사기 결혼 당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SNS 열면 다 알게 되고요. 회사 어디 다녀? 그러면 연봉 얼마인지 너무 잘 알고요. 옛날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국도로공사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까지도 우리 아빠가 좋은 회사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도로공사 돈 못 버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우리 집 가난하다 이 얘기를 정말 대학 때까지 맨날 얘기해가지고 정말 저는 우리 집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블라인드만 가도 LG 연봉 얼마야? 물어보면 막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결혼을 이제 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 남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연봉이 이 정도 되는데 남자분들은 나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경력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막 갑자기 뭐 너 결혼하면 집에서 애만 봐 막 이래 버리면 나 결혼 안 할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분들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 좀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실 혼자 살면 그냥 좀 외로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큰 리스크는 없는데, 결혼해서 솔직히 잘못 결혼하면 여자도 리스크 큰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해서 애 낳고 경력 망가지느니 차라리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을 선택을 하지만 제가 그 많은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국가 보고서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돈 없어서 결혼 못 합니다. 돈 있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플랫폼 발달로 가벼운 관계를 맺는 환경 또한 결혼이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저는 악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플랫폼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안 한다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둘 다 있기는 한데 결혼의 관점에서는 둘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꼭 결혼이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부정적인 경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혼정보회사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결혼정보회사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더 선택하지 말고 더 찾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결혼정보회사는요, 피드백을 이제 그 서로 만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서로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프터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제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서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애프터를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로 한 번 더 만나볼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멈추면 결혼까지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커플인데 계속 소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 또 선택이 있구나. 이 사람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선택 과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선택이 과잉이 되면 고르지 못해요. 실제로 선택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토마토 소스인데 브랜드가 한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안 사고 나간다고 해요. 근데 브랜드가 3,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서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 추천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선택 안 해요.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천이 되니까 어떤 착시가 생기냐면 나는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선택이 많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연락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연락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또 하냐면 나 인기가 되게 많구나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락이 오고 연락이 가는 그 횟수만 많으면 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더 있어도 되지 뭐 이러면서 결혼을 자꾸 늦춰요.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줄 알고. 근데 세상에 더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결정사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마지막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하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결혼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냥 결혼 추진하고 딱 신경 끄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은 이렇게 선택이 과잉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그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연락을 하면 다 내 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깊이 가는 게 아니라 얕게, 짧게 소비만 하다 끝나버려요. 이거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잠수 이별 없었어요. 되게 매너가 되게 중요하고 매너 있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은요, 플랫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몇 번 연락하다가 그냥 사라져요. 그 해외에서도, 해외 연구에서도 고스팅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유령처럼 사라지는 고스팅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친밀감은 얕아지고 깊어지지 못하고 관계 주기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예전에는 이 사람이 불만이 있었어도 그냥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러면서 용인되던 게 한 개가 불만이면 그럼 넥스트 딴 사람 만나줘 이렇게 교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도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잡고 그 사람하고 좀 더 진지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물론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우연히 잘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노력도 좀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친구의 친구한테 소개를 받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되게 좁았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더 넓어지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맞는 사람을 찾을 확률은 좀 더 늘긴 했지만, 그 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한 대가는 그 가볍고 얇은 관계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결정사로 오시는 이유가 플랫폼에서 너무 가볍게 소모되는 관계들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에 대한 그런 니즈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정사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너무 무서운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나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사 같은 경우는 피드백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문제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안전하게 만나고 싶어요에 대한 니즈가 좀 더 강하고, 그 이왕이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신경 쓰거든요. 서로 매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근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는, 아예 정말 연결고리가 사람으로 돼 있는 거하고 플랫폼으로 돼 있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플랫폼은 그냥 연락 끊으면 그냥 완전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데서 만나면 그래도 매너가 좀 괜찮고 그래도 좀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래도 좀 가볍지 않지 않겠냐, 이런 니즈가 반영이 돼서 결정사에 오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둘 다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현실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젊을 땐 괜찮아요. 어릴 때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저는 제일 큰 게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30대까지만 해도요, 괜찮아요. 뭐 놀 거 많고 친구들도 많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세상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한 5년 전쯤이었나 봐요. 제가 42살, 3살 때였나? 같은 모임에 있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뇌출혈의 그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전조 증상을 알고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돈도 잘 버시고 전문직이고 뭐 그런데 또 어떤 것도 또 보냐면 한 분은 남자분이 45인가 그런데 비혼이고 싱글이고 그리고 자산도 많고 집안도 괜찮고 중요한 건 사우나에서 나오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명만 옆에 있었어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가족들이 모두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냥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혼자 해서 갔어요. 가서 휠체어를 끌고 막 들어가서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보호자 어디 계세요? 보호자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응급처치 좀 해주지. 아픈데. 그래서 왜 자꾸 보호자를 찾냐고. 나는 지금 여기 출장 와서 여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일단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도 그렇게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를 찾길래 그냥 일단 엑스레이 좀 찍자고 그래서 보니까 부러져 있어서 수술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 동의를 해도 내가 수술 동의하잖아요. 근데 왜 보호자를 찾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든 아팠든 쓰러져서 가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나 기절해 있거나 이럴 때 수술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수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술 진행을 못 한대요, 병원에서. 수술 진행을 못하면 말 그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그대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배우자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배우자거나 법적인 자녀가 아니고서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등록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인데 남한테 수술 동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등록은 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가족이 이제 집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형님이 결혼을 안 하시고 이분도 이제 결혼 안 하셨지만 형님이 결혼 안 하시고 수십 년 동안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거의 아파서 돌아왔대요. 집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아파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재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케어를 하는데 이분한테 뭔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계셨던 상황인데 이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적지 않고 잘못 전화를 한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아서 응급처치를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응급처치를 못해서 배우자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까 형제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이분도 60세가 넘으셨고 형도 65세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해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는 형제라고 해도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 중에 3명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먼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의 보호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수술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수술 못하고 바로 무연고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꼭 이것 때문에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살았을 때 젊을 때는 괜찮아요. 젊을 때 내가 건강하고 돈을 벌고 사는데 문제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프고 돈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어려울 땐 그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나 주변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 먹어서 대접받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자식들이 와서 의료진 닥달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다. 어차피 나이 먹어도 돈 있어도 자기한테 그냥 잘해줄 줄 알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똑같이 한다. 신경 쓰는 건 신경 쓰는 가족이 있을 때나 신경 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아파서 뭔가 되게 중요한 수술해야 될 때는 아무 처치도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리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도요.
40대가 넘어가면 사실 사회 활동 자체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결혼이나 가족 중심 사회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친구가 좀 줄어들고요. 50대가 넘어가면 더 줄어들고요. 60대가 넘어가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플랫폼 많이 다니면서 이제 많이 소개도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막 하는데요. 100명을 만나도요. 친구 하나 남기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0대기 전에 인간관계 남아 있을까요? 40대기 전에 다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각자 낳고 각자 가정 꾸리고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삶이 전환이 되면요. 혼자 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왜냐면 같은 시기에 같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이 키우는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가족으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친했어도 나이 40 넘어서까지 여전히 친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나 그래서 플랫폼에서 친구 많이 만들 거야 해도요. 쉽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직장에 같이 다니는 동료들이 친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까운 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혼자 있다 보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도 문제지만 사회활동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혼자서 있어요. 집에서 혼자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저희 채널이 사실 뭐 연애 인간관계 채널이다 보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결혼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면 결혼이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혼자 있는 분들이 많겠죠. 저희 채널 구독자들 단톡방이 있어요. 보면 다 비혼들이에요. 다 혼자 살아요. 나이 60에 혼자 사시는 분들, 50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30에 혼자 사시는 분들,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요. 단톡방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심심할 때 말을 걸었을 때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는 그게 되게 소중한 건데, 그 단톡방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거라도 없었으면 이 사람들 외로워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외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하고도 싶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공유 외로워하고도 싶고, 내가 그냥 쓸데없이 심심할 때도 얘기하고 싶고, 이럴 때 사실 대부분은 애인한테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럼 어디에다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외롭고 고립된 삶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면, 꼭 결혼이 필요해 라기보다, 어쨌든 혼자 사는 삶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지겹고, 괴롭고, 그렇더라도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혼이 불행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이제 지내는 그 시간에 대한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 활동도 좀 하고, 인간관계도 좀 하고, 친구도 자꾸 만들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도 많이 가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 자격증 지금 제가 따서 뭐 실습 하나 남겨놓고 아직도 못했지만 사회복지 그걸 보면 복지라는 게 아동, 뭐 노인, 뭐 이런 복지 그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노인복지 쪽 교육 과목을 듣다 보면요. 돈 없고 혼자 살고 그런 노인의 삶의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는 그냥 방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 하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삶이 남겨져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비혼을 할 거라면 정말 돈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노후 준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치던 아니면 놀러 나가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돈을 낼 수 있어야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혼을 하더라도 정말 성공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의 네트워크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재정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루하지 않게 혼자 늙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건강 관리도 돈 없으면 건강 관리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쯤에 친구한테 이렇게 농담으로 했다가 매일 친구가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야, 내가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전국에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달이면 5,000km를 매달 운전을 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막 하고 다니면서도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요, 차 사고의 위험성도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율이니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야,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전국 다니다가 사고 나서, 혹시라도 사고 나서 내가 홀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사라진 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애를 안 하거나 남편이 없으면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야, 예를 들어서. 근데 친구는 나를 찾으러 다니지 않거든요. 연락 안 된다고. 아, 바쁜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 담당자가 아닐까 생각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기 촬영 약속이 있는데 사고 나서 저 혼자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펑크 났네. 아, 너무 매너 없다. 끝나죠?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발 동동 구르면서 병원들 찾아가면서 알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건강하게 관리를 잘 했어도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농담처럼 뼈 있는 농담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차피 건강관리 잘하고 돈 있어도요, 건강관리 잘한 덕분에 치매밖에 안 와요. 건강관리 잘하잖아요. 그러면 암은 안 걸리고 다치지 않더라도 치매 오거든요. 그럼 치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간병인 거야. 언제든지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빼갈 수 있거든요. 내 돈은 간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병인 돈 갖고 도망가고, 그럼 목에서 남는 건 그냥 치매로 길거리 돌아다니다 객상하는 시나리오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겨울이면요, 오늘 저녁 때 얼어 죽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매 보험도 엄청 알아보고 했었어요. 근데 치매 보험도요, 내가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가 돼야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치매 보험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혹은 노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실버타운 가면 되지. 근데 치매 걸려서 돈만 많은 노인네 실버타운 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나쁜 사람들 걸렸다고 쳐봐요. 그거 내 돈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혼이 지금 당장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노년까지 생각을 한다면 비혼이 답은 아닐 수 있고요. 물론 결혼해서 애가 있어도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하고 뭐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비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결혼 생활을 한 입장으로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이 사람하고 되게 좀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편인 사람 하나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내가 뭔가를 사고 쳤을 때 수습해 줄 사람 하나 있다는 거,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 잘할 거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요, 되게 행복하고 되게 든든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되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아, 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오늘 치킨 먹고 싶어. 그랬을 때 같이 치킨 먹을 수 있는 사람. 아, 나 오늘 되게 기쁜 일 있었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랬을 때 저녁 때 그냥 맥주 한 캔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서 10년, 20년, 30년이 옆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싸울 수도 있죠. 그 사이에 열받는 일도 있죠. 그 사이에 막 갈등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 낳았는데 애가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넌 뭐 했니?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서로 미워서 물어뜯고 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잠깐 싸울 수 있어도 금방 해결하고 서로 또 헤헤거리고 웃는 게 또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결혼해서도 다들 뭐 안 좋다던데 뭐 결혼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나는 결혼하신 분들 되게 못돼 척같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행복하고 그 본인들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
어필은 못할 망정 원래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네가 비혼이니까 야, 너 결혼하지 마, 얘. 와가지고 어제도 남편하고 싸웠잖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행복한 삶이 100이 있으면 매일 싸울 수 없어요. 매일 싸우면 벌써 이혼했어요. 매일 싸우지 않고 정말 100이 있으면 한 개, 두 개 싸울 거리로 싸우고, 그리고 한 일주일 삐졌다가 헤헤거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둘이.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근데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밥 먹으러 다니는 요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너 비혼인데 이것까지 얘기해서 시기 질투 나면 뭐 할 거야? 군이 내가 너한테 자랑해서 뭐 할 거니? 너 되게 불쌍하다가 깔려있는, 아우, 나 싸웠어. 너 결혼하지 마. 이거거든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지. 이게 정말로 결혼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비혼들은 또 합리화, 정신승리를 해요. 그래, 결혼하면 저렇게 불행하니까 뭐 하려고 결혼하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저당 잡힌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온갖 불행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제가 심리 상담을 했잖아요. 제가 슬쩍슬쩍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지. 그럼 아이고 당연하지.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싫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이혼하지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불만은 있지만 그 불만 하나 때문에 이 행복한 9가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9가지는 그들만 아는 거고 굳이 얘기해서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 이것 때문에 하지마 한다고 진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의 이제 정말 불행한 말을 못하지만 불행 코스프레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되게 잘난 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 불행 코스프레 혹은 불행을 전시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결혼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행복한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